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아. 아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고등 내신 수학 최상위권을 위한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김창현 강사입니다. 일단 뭐 제 간략한 프로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포인트를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일단 최상위권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면 되는가에 대한 제 좀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요 몇 년간 제가 이 강사 관련 직종을 시작한 이래로 의도치 않게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거의 항상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상위권과 극상위권 위주로 많이 학생들을 봐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해 나왔고, 그리고 그거와 추가적으로 어머님들은 또 어떻게 또 아이들을 대해 주셨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잘하는 친구들, 수학 공부 잘하는 친구들, 성적 잘 받는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특징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도 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보편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찝어서 말씀드릴 텐데, 요 세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구조, 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입니다. 일단 이 구조부터 보시면 어머님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구교과 등급컷이고 이게 현교과 등급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9등급제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실 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교육을 너무 싫어해서 과도한 경쟁이 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라고 해서 5등급제로 바꾸셨어요. 수능은 똑같이 9등급제지만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제 선을 하나 그어 볼 건데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요 대치권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등급을 받아도 뭐 본인이 뭐 메인 메디컬 간다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2등급 받아도 어느 정도 용의는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좀 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뭐 1.5만 평점이 돼도 전교 1등 하고 이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도 2등급이 절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등급이다. 그리고 3등급을 받으면 물론 3등급도 당연히 잘한 거지만 뭔가 본인이 상향으로 뭔가 대학을 목표로 했을 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 조금 뭐 좀 더 높여줘야 되는 그런 식의 보통 아이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등급 컷이 바뀌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경쟁적인 부분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등급 혹은 2등급만 받아도 뭐 다 1등급이 되는 거라서 상관은 없지만 문제는 한 번이라도 2등급이 떴을 시 그 2등급이라는 게 현재 구교육 과정으로는 4등급 중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11%를 받던 아이와 이 34%를 받는 아이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제 극상위권과 최상위권 사이에 또 변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는가? 이 상위권, 최상위권, 극상위권에 대해서 제가 먼저 명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 다 정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수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정의를 좀 정확하게 해드리면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상위권 2등급까지, 그러니까 11%였죠 구교과로. 그리고 최상위권은 1등급입니다. 4%. 극상위권은 1등이에요. 제가 1등이라 써놨지만 적어도 이제 이 손가락 안에 드는 각 학교마다 그런 친구들을 저는 이렇게 단어로 명명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상위권만 해도 1등급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어디까지가 2등급을 받는 거고 어디까지가 1등급을 받는 거고에 대해서 궁금하실까봐 또 좀 더 어머님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 10%는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제 기준에서 꼭 맞춰야 할 문제만 다 맞췄으면 10% 안에는 항상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정확하게 학교를 말씀드리면 이게 매년 달라져요. 아마 그 고1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고1이 시험이 안 끝났죠, 중간고사가. 근데 그 전 걸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현재 고3 진선여고가 문제였어요. 현재 고3 진선이었고 그 전엔 경기고가 문제였고 항상 휘무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냐면은 이거의 예외예요. 꼭 맞춰야 할 문제를 다 맞추면 그냥 당연한 학교. 킬러 문제를 맞추면 원래는 최상위권이 돼야 돼요. 1등급이 돼야 되는데 그 학교들에서는 좀 어려웠다. 더 맞춰야 됐다. 근데 이거는
사실 눈치 싸움이라서 매년 달라져요. 학교들이 돌고 돕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머니들이 잘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대치권 학교들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 안에 드는 학생들은 진짜 이제 틀리라고 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맞춰내면은 극상위권을 했다. 제 경험상 요거를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야, 꼭 맞춰야 될 문제를 맞추면 그건 평범한 거지. 너 입장에서 너가 수학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오해를 하실까봐 단적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틀려도 되는 문제. 자, 어머님들 이제 수학 배우신 좀 오래되셨잖아요. 뭐 물론 이제 이해되시면 보셔도 되지만 집에 가져가셔서 아이한테 보여주셔도 돼요. 야, 봐, 풀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좌측 문제 둘 다 작년, 그리고 지금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잖아요, 저희. 그래서 고 작년 기출로 이제 가져온 거고, 이 왼쪽 거는 중상고 기출이었고요. 둘 다 단답형 문제였습니다. 오른쪽 건 단대보고 이제 기출이었어요. 이 오른쪽 문제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단대보고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출제를 하시고 본인들도 너무 어려웠던 나머지 답을 3번을 수정하셨습니다. 본인도 어려운 거예요. 왜 학생한테 풀라고 합니까? 이 문제 정답률 몇 %였을까요? 0%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승자가 누굴까요? 이걸 푼 학생이니까 일단 푼 학생은 없는, 푼 학생은 있을 수 있어요. 답을 맞춘 학생이 없어요. 그럼 누가 승자입니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넘긴 애가 승자예요. 어차피 5%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처음 시험 보면 어떤 마음 가져요? 이거 틀리면 나 뭔가 불안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10분, 20분 쏟는 순간 그게 바로 망조의 길입니다. 자, 틀리라고 내 문제 제발 틀려주세요. 그냥 이게 정답률이 0명이었다는 거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소위 대치동에 네로라는 굉장히 또 극상위권 타겟하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그런 타겟으로 하고 있는 수업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제 밥그릇을 줄이더라도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안 오셔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그렇게 배워도 어차피 다 틀렸다. 과거 기준으로. 왼쪽 문제는 조금 맞추긴 했어요. 하지만 요건 이제 틀려도 되는 문제. 반대로 말씀드리면 동의어로 낸 문제. 자, 그러면 요 왼쪽에 중상고 이 학생들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시험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1컷이 77점이었어요. 100점 중에. 자,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되게 솔직한 정직한 아이들이어서 쉬운 문제들부터 다 맞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난이도 순서대로 소팅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딱 77보다 큰 최소의 자연수를 받게 된, 실수를 받게 되는, 소수일 수도 있죠. 그런 점수를 받게 됐을 때 그 학생이 맞췄던 가장 어려운 문제가 1컷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요게 난이도 소팅했을 때 딱 요거보다 쉬운 문제들을 다 맞췄으면 78점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1등급 나왔습니다. 심지어 구교육 과정이에요. 4%예요. 자,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 제가 숙제를 내릴게요. 뭐냐면은 집에 가셔서 물어보면 됩니다. 야, 이거 봐봐. 야, 너 이거 알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만약에 아이들이 좀 어렵긴 한데 이 정도 내가 좀 보기도 했고 풀만한데? 라고 하면 이미 그 친구는 1등급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은 아니에요. 모르는 거죠, 그건. 근데 준비는 되어 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뭐야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약간 새로 봐, 처음 봐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기본 실력부터 이제 받쳐 나가야 일단은 1등급을 받을 확률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딱 요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틀려도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딱 요 정도라고 보시면 실제 작년 중상고 기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창쌤의 제1장 최상위권을 위한 원칙 1장이 뭐냐? 꼭 맞춰야 될 문제만 맞춰도 1등급이 나온다. 이게 자녀분들이 다 어차피 실력들이 다르고 수준들이 다르고 다 레벨이 다르잖아요. 사실 본인 이제 그 자녀들의 레벨에 맞춰서 사실 듣는 게 좋은데, 어떤 어머니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뭔가 여기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미 다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제가 그 실제로 완전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1등급을 받은, 심지어 구교육과정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실력이 뭐 출중한 건 출중한 거지만 실력 순서대로 성적이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 이거는 진짜 법칙입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만 잘 받으면 돼요. 수학 실력이 뭐나도 그거에 대해서 이건 사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제 수업을 만약에 들어오시면 언제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제 법칙은 이렇습니다. 그냥 맞출 문제만 맞춰도 무조건 1등급 나온다. 그 다음에 이맘때쯤에 어머님들이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래, 너 말이 맞다. 그럼 어떻게 그거 다 맞출 수 있는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시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방법은 많아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피드백이. 그래서 저는 딱 진짜 한 번 수업 듣거나 아니면 솔직히 10분만 그 학생과 얘기를 해봐도 이 학생이 어떤 게 문제고 어느 정도 실력이고가 사실은 다 판단이 돼요. 그리고 웬만한 이 대치동 바닥에 그 강사분들 다 이 정도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스트 딱 한 번만 보면 이 학생 뭐 틀렸는지 보고 아 이런 뭔가 특징이 있겠구나. 실제로 제가 듣는 평 중에 굉장히 많은 게 이번에도 이제 신규생들 많이 들어왔는데 그 어머님들 제가 첫 수업 끝나자마자 다 상담 전화 드리거든요. 딱 테스트 그리고 아이가 수업 때 했던 뭔가 말 표정, 눈빛만 보고 아이 판단해서 말씀드리면 어머니도 굉장히 놀라세요. 오 어떻게 전에 학원 다니다가 이렇게 다 평가 받았던 건데 어떻게 받으시냐. 그건 다 그냥 강사분들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달라요. 어떻게 이제 맞춰야 되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지. 하지만 이제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보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큰 기준은 실력대예요. 사실 실력대. 아이의 실력에 따라서 굉장히 방법이 달라져요. 일단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실력이라는 게 개념 학습이 뭐냐면은 만약에 본인 아이가 이런 겁니다. 아직 선행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현행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 레벨 때에서는 교과서적 인과관계인데 뭐냐면 이런 강사분들도 계세요. 자 이런 공식이야 외워 이런 문제가 있어 풀어 이런 유형에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강사입니다. 아마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셨으면 웬만하면 도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어떤 한 공식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공식이 어떻게 쓰이는 거지 전의 단원과 어떻게 연관이 있었고 이게 다음 단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정말 완벽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되게 완벽하다라는 단어 때문에 되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적어도 이 대치동에서 봐왔던 그동안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걸 어느 정도 다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교과서는 거의 종이 쪼가리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어느 문제를 물어봐도 어느 문장을 물어봐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어머님들의 자녀분들도 요 수준은 이제 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요게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유형 파악인데 여기부터 쉽게 어머님들 순우리말로 말씀드리면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교과서는 다 인지를 했어요. 문제 다 알고 어느 정도 풀 줄 아는데 공식을 다 아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머님들 쉽게 말씀드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양치기 해라. 딱 세 글자로 줄여서 양치기 하면 풀린다. 된다. 근데 그 양치기 맞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인데 제가 거기에 하나를 더 키워드를 얹어 드릴게요. 시간이에요. 자, 지금 중3 어머님들이시거나 고1 어머님들이실 텐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7살이었다면 요즘 7세고시 때문에 얘기가 많지만 7살 시간이 많죠. 다 풀면 돼요. 근데 문제가 시간이 없어요. 과목도 많잖아요. 특히 이제 고1 어머님들 어떤 느낌 드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압박이 느껴지시죠? 지금 당장이 2주 뒤에 시험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해진 시간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워 나가는 거예요. 한 문제를 풀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일문지천 못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사자성어예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 주는데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한 문제를 통해서 첫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얻어가면 된다. 그럼 이미 푼 양치기 학생과 동일한 학습 효과가 나는 거고 그 방법이 뭐냐? 쉽게 말씀을 규칙 만들기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에서 한 줄 평을 하라고 그래요. 이 한 줄 평이 뭐냐면은 틀린 문제라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틀렸잖아요. 다시 받겠죠. 그때 한 줄 평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딱 이 문장을 과거에 나한테 얘기해 줬을 때 이 문제를 풀 확률이 가장 높아졌을 것 같은 그 한 줄을 써라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럼 다음에 정확한 이 문제와 동일한 환경의 문제가 나오지 절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이 규칙이 발동되는 그 환경은 다시 출현합니다. 그럼 이 유형,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규칙을 머릿속에 각인한 이상 틀릴 수는 없는 거죠. 그걸 틀리면 그거는 암기의 영역이에요.
두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의 많은 유형을 이미 다 완벽하게 탑한 학생처럼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 비로소 상위권 학생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그 다음은 심화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사실은 대다수의 학생이 멈춰 있어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자, 심화 문제는 제가 수년간 이 대치동 바닥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심화에. 첫 번째는 이미 풀만한 심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쉬운 심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려운 심화인데 이 쉬운 심화라는 게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단어 자체가 어떻게 쉬운데 심화야?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미 봤던 심화.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이미 이 문제 풀 수 있었던 심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평가원, 시중 문제집, 내신 기출, 부교재, 모의고사, 수능 기출 이런 데서 나옵니다. 학교 쌤들이 되게 겁이 많아요. 어떤 겁이 많냐면 어려운 문제를 냈을 때 틀려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강남권 내신에서 한 학기라도 한 고사라도 문제 오류가 한 번도 없었던 고사가 30%입니다. 학교 쌤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뭔가 어려운 문제를 냈을 때 혹시 내가 틀리지 않았을까? 실제로 작년에 틀렸죠, 단대 보고. 그런 게 생기면 물론 뭐 알바야 하고 그냥 뭐 전원정답 해줄 수 있지만 이게 다음 학년에 또 신입생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에 쌤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느냐? 어려운 문제를 이미 나왔던 문제. 평가원 틀릴 리가 없잖아요. 거기서 숫자를 변형해서 내십니다. 아니면 조금 구조를 바꿔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이 문제들만 엄청 파면 돼요. 그러면 학교 쌤들이 무서워서 내신 킬러 문제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엄청 잘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요거까지는 사실 그냥 반복 학습의 일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두 개입니다. 오답 노트와 클리닉. 어려운 문제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그 한 줄 평 있잖아요. 이게 쉬운 문제는 쉬워요, 만들기가.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이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교육 관련된 어떤 분들이랑 그 인터뷰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가장 극상위권 수학을 진짜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한테 와서 질문을 이건 공통점이었어요. 저도 배웠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설을 이렇게 풀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자신이 없거든요. 이 인과관계를 강화시켜 주세요라고 물어봐요. 미쳤죠. 더 잘한 아이들은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더 잘한 아이들은 이미 극상위권 틀리는 문제가 없어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천재적으로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다시 풀라고 하면 이 생각을 할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확률을 더 높여주세요. 되게 난감합니다. 어떻게 높일까? 근데 또 제가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인과관계. 제가 어려운 문제 풀어줄 때마다 한 줄 평들을 항상 해줘요.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그거를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그걸 다음에 킬러가 나왔을 때 적용해서 풉니다. 근데 이게 물론 만약에 자녀분이 굉장히 수학을 잘한다면 본인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 한 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거를 제가 해줍니다. 그거를 어디서 하는 클리닉에서 해줘. 클리닉에서. 그리고 오답 노트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풀었잖아요. 틀렸죠? 안 봐요. 그럼 학교 이제 시험장 가서 뭐 해요?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오답 노트가. 이 두 가지가 요 파트에선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까지 어느 정도 다 실제로 제가 지금 반 운영하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머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며칠 전에 저랑 전화 통화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이 입에서 그러더라고요. 고1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모르는 문제 유형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라고 얘기를 했대요.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느냐? 극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필요한 거는 제가 사고력이라고 써놨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재능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진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다고 해서 이런 극상위권 문제를 못 풀어내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하면 풀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시간에 국어 영어 해라 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틀려도
노력해도 틀렸잖아요. 어차피 아까 봤을 때. 근데 틀려도 1등급 나옵니다. 더군다나 어머님들께서는 더 1등급이 나와요. 10%니까. 그러니까 굳이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위권 타겟으로 하는 것까지 완성을 했을 때는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반을 이제 수강하시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사실은 보편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1등급 받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건 조금 간추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까 뭐였습니까? 맞출 만한 문제만 맞추면 1등급 나온다는 제가 조금 워딩을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만 하면 누구나 1등급이 나온다. 왜? 교육청, 모의고사, 시중 킬러 문제 이런 것들만 풀어도 그것만 맞춰도 1등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2장입니다. 현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컨텐츠 받고 실력 얻고 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성적을 안 나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크게 제가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내신이. 두 번째로는 실수예요. 아이들이 실수를 하죠. 현실적으로. 세 번째 본인이 그냥 학원 다닐 때 느끼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현장에서의 압박감입니다. 가면 무섭거든. 이거 한번 틀리면 나 망할 것 같거든. 그 마음 때문에 본인 실력대로 안 나온 학생들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시간 관계상 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간이에요. 시간. 단적으로 우리 내신 문제, 시험 문제 많이 내는 학교, 예를 들어 영동고 이런 학교 있습니다.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내면 25문제 내요. 그 학교 24문제 내긴 하는데 50분 주고 25문제 냅니다. 보통 학교들 20문제 냅니다. 20 한 2문제 뭐 정도 돼요. 수능은 100분의 30문제예요. 시간이 2배가 됐는데 어찌 된 일인지 문제 수는 2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하는 건데 저는 수학을 배운 입장에서 수학은 사고라는 학문인데 이 대치동 이 현실이 사고를 물어보지가 않아요. 이미 풀었던 문제들을 누가 더 계산을 빨리 하냐를 물어봐요.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에 나왔던 22, 29, 30번 같은 말도 안 되는 4점짜리 킬러들을 이 대치동에서 네임드 학교들은 적어도 4-5개를 내요. 심지어 문제가 20개인데 그 순으로 내면 말도 안 되는 난이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난이도. 근데 이미 아이들이 다 맞춰버려요. 왜? 다 봤으니까. 이게 수학입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더 중요한 거는 계산력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게 이미 나왔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쉽게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는 낮은 거죠. 만약에 그 문제들을 다 처음 봤다면 말도 안 되는 난이도지만 이미 다 연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좀 더 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에 없는 거 뭐죠? 서술형입니다. 요 서술형 대비까지 이런 것까지 하려면은 서술형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도 계속 본인과의 싸움을 하게 돼요. 이것까지 써줘야 되나? 이거 내가 넘기면 감점 당하나?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무서우니까 다 쓰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의 반복입니다. 현실은.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반복입니다. 딱 보자마자 풀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자마자 풀 수 있다. 근데 이건 사실 웬만한 이제 대치동 강사분들은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다 그런 이제 문제들로 다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 컨텐츠를 보여드리면 이 좌측이 제가 어떻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가 나올 만한 문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나올 만한 문제. 근데 나올 만한 문제가 뭐냐 싸그리 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컨텐츠가 아니에요. 정말 그냥 대치동에 어떤 강사 앉혀놓고 봐도 컨텐츠 다 이걸로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봤다 해서 빨리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풀 수 있는 풀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풀이가 달라요. 이 풀이가 다르다는 게 뭘 의미하게 되냐면 계산량이 적어졌어요. 계산량이 적어졌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계산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었어요. 플러스로 시간이 남아요. 그럼 좀 더 다른 문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풀이에 좀 더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건 그런 거고. 그래서 요거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반복을 해서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제 커리큘럼이에요. 요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첫 번째로 과제 교재 나가요. 숙제를 하겠죠. 숙제를 하면서 새로운 유형을 처음 마주를 했을 거예요. 그거를 오답 노트 때 풉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포인트인데 요번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부터 제가 이 기술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걸 제가 알기로는 대치동 최초라고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그날 틀린 문제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AI가 실시간으로 변형을 해서 그 틀린 문제 옆에다가 유사 변형까지 다 넣어줘요. 그리고 그게 숙제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 3이 돼요. 제가 2개씩 넣거든요. 그럼 곱하기 3이 되면 아이들이 숙제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한 문제 틀려도 3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생각이냐면 일단 본인이 틀린 원본 문항은 무조건 풀어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뭔가 다시 풀었을 때 좀 떨떠름하다. 그런 느낌 잘 느끼거든요. 극상위권 아이들이. 잘한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좀 느낌이 떨떠름하면 더 풀어봐라고 유사 변형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반 정규반 아이 중에 어떤 애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쌤 제가 틀린 문항만 유사 변형을 2개씩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나갔던 테스트 자료들의 모든 유사 변형이 있는 자료를 그냥 주시면 안 돼요? 다른 문제 제가 찍어서 맞췄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좀 대단하죠, 근데 아이들이 참. 그래서 뭐 그것도 주겠다. 근데 이제 부가적으로 내가 틀린 문항만 딱 정리해서 주는 자료도 있으면 좋은 거죠. 개인별 자료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거 정말 예전부터 하려고 했던 기술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 여담이지만 퇴직을 하셔가지고 퇴직한 좀 되셨어요. 되게 심심해하십니다. 근데 제가 일하는 거 옆에서 보시면서 아버지 좀 코딩 잘하셔가지고 AI를 직접 배우셔가지고 기술 개발을 해버리셨어요. 저희 아버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3번을 반복을 하죠.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냐면 총괄오답입니다. 이제 한 기간이 끝나면 아이들이 틀린 거를 다 모아서 다시 줘요. 한 건 나갑니다.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종이 한 조각이 나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건 뭐 이제 반복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일부러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그러니까 본인은 맞췄더라도 다른 애들이 많이 틀렸으면은 그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것들을 일부러 테스트에 몰래 넣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게끔. 그러니까 5번을 반복했는데 이거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렇게 엄마 나 이제 모르는 유형 없는 것 같아라고 얘기가 나오게끔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환경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뭐 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영양가 있게 유기농으로 요리 막 해가지고 맛있게 아이한테 챙겨줘도 아이가 안 먹으면 그만이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밤낮을 불문하고 컨텐츠 보고 자료 연구하고 다 줘도 아이가 수업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퍼즐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애가 공부 안 하겠다면 그만이에요. 현우진 1대1 과외로 붙여줘도 나 안 배울 건데 하면 1등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시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환경적인 부분인데 어머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언제 가장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걸 매년 봐요. 매년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 지금 고1이라면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겠죠. 뭐 노는 아이들도 웬만하면 공부를 합니다. 그 엄마랑 싸웠을 때 아닙니다. 공부해라 잔소리해서 아닙니다. 새벽 막 2, 3시까지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막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 언제냐면은 그렇게 죽도록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때입니다. 그때 어머님들도 되게 많이 무너지시고 아이들도 어리잖아요. 어머님 나이에 거의 3분의 1 막 이래요. 더 무너져. 3배를 넘으면 넘었지 더 무너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을 아이들이 대다수 갖게 되냐면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죽도록 했는데 내가 이 점수 받으려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순간 기말고사를 망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는 많이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뭐 어머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 운이라는 요소도 되게 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도 못 볼 때도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잘 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고 그것도 배워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아직 받아들이기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어머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힘을 줘야 되냐면 이거는 한 시험에 불과하다. 중간고사를 망하더라도 그렇다고 기말고사를 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롱텀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무너질 때마다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어머님들 상담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머님들도 무너지려고 그러세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거를 절대 내색 안 하세요. 심지어 남편한테도 안 하세요.
본인만 끙끙 앓으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제가 말씀 저는 어머님께 힘을 드리고 어머님은 그거를 힘을 북돋아서 아이한테 강한 엄마로 힘을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좀 아이가 힘들 때마다 그리고 저는 이 산업 구조가 되게 신기한 게 보통은 구매자랑 판매자가 딱 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산업 구조가 되게 신기한 게 구매자랑 판매자랑 사용자가 있어요. 세 명이에요. 사용자랑 구매자 보통 같은 달라요. 여기는. 그래서 전 뭘 해야 되냐면 저의 최선은 뭐냐면 구매자랑 사용자한테 다 얘기를 잘해줘야 돼요. 어머님들은 판매자랑 아이한테 얘기를 또 잘해줘. 이 삼박자가 단 한 관계라도 떨어지는 순간 이 삼권 분립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관리의 대상이 아이는 아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면 삔나가기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이미 여러 번 워딩을 드렸지만 바로 상담이에요. 상담. 이 상담이라는 게 그냥 상담이 아니라 아이와의 정서적 교류예요. 감정적 교류. 이 아이가 저랑 그냥 뭔가 담을 쌓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말하면 뭔가 들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정말 올바른 사람이야라고 인지를 하고 뭔가 저를 인간적으로 좋아하게 되면 저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아이들도 있냐면 제가 참 신기한 건데 이걸 노리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본인 성적을 위해서 성적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 중에 한 좀 어느 정도 좀 가량은 선생님의 좋은 성적이 되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는 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을 못 받으면은 되게 본인의 성적에 분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무 죄송하다고. 선생님은 잘못이 없는데 제가 못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어쨌든 동기부여가 되고 끝까지 공부를 해낼 수 있는 힘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뭐 컨텐츠라든지 어떤 문제, 어떤 준비 이런 건 그 다음입니다. 요 세 개가 제가 봤을 때는 최상위권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 마인드 관리까지 제 3장이었습니다. 뭐 모두가 1등급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교육 이념이자 강력한 철학이자 슬로건이고요. 뭐 저는 사실은 뭐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뭐 최상위권, 뭐 극상위권 이런 좀 그런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좀 더 직업 만족도가 높아서 이런 아이들을 타겟으로 뭐 하곤 있지만 제 밥그릇이 아니더라도 좀 더 상위권 위주더라도 정확하게 아이가 잘 배우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국한해서 잘 따라가만 간다면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답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 그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맞춰야 될 문제 정답은 아마 그 뭐 학원 다니시면은 그 강사분께 여쭤보시 아마 풀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네.